이제 우리 심포지엄의 본 행사인 주제 발표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순서로 한인회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김경협 재동부청장님께서 해주겠습니다. 김경협 재동부청장님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연임하신 삼선의원이시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3대 재동부청장으로 재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가장 바쁜 시기인데 우리 동포 행사에 참석해 주신 김석기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이재강 의원님, 원래 국회에서는 행사하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찍고 먼저 바쁘신 분들 축사부터 먼저 한 다음에 보내드리는 게 미풍양속입니다. 오늘 의원회관 들어오실 때 보면은 좀 한가하지요? 한산하지요? 다 평소 같으면은 아주 북적북적해서 우리 장소 한번 이거 빌리기도 쉽지 않은 판인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연중 가장 바쁜 시기. 그나마 이 국회의 한산함이 우리 또 동포사회에 이런 또 세미나를 열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까지 제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륙별 회장단 역량 강화 세미나 이제 이틀째입니다. 아마 한인회가 나아갈 길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너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언부언하면 뭐 하겠느냐. 아까 보니까 우리 고상구 회장님이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아마 저녁에 쭉 그 만찬하시면서 우리 대륙별 회장님들끼리 진지한 토론을 많이 하셨죠. 각 한인회의 운영의 경험도 진지하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인의 역량들을 바로 세워서 우리 재외동포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여기서 또 하면은 이거 그냥 참 격가지다 이런 생각인데요. 오늘 몇 가지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한두 가지 그냥 강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고상구 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포 사회를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면은 개중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아니 본인들 먹고 사시겠다고 외국에 나가신 분들 왜 그렇게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합니까? 라고 간혹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1년 중앙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을 빼고 중앙정부 예산을 우리 5천만 국민수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국민 1인당, 내국인 1인당 평균 지출 예산이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1인당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 예산이. 지자체 예산 빼고 중앙정부 예산은. 그러면 동포청 예산을 우리 재외동포 700만으로 나누면은 재외동포 1인당 지출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년 예산으로 16,000원입니다. 내국인 1인당 정부 지출 예산이 1,400만 원. 그런데 우리 재외동포에 지원되는 동포청의 예산을 이렇게 우리 재외동포 수로 나누면은 16,000원 정도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좀 최소한 좀 100분의 1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까 이제 그런 왜 해야 되죠? 세금도 안 내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에 우리 동포 한 분이 계시는데, 베트남에 K마트라고 베트남 전역에 150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이 20개, 20개의 컨테이너로 K식품을 한국에서 갖다가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이 동포 한 분이 판매하는 K식품의 수출액이 우리 동포청 1년 예산의 몇 배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상구 회장님이라고 절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최고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은 여기서 만들어서 배나 비행기에다가 실어만 보내면은 수출이 자동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나 비행기가 도착해서 현지 국가에서 통관 절차부터 시작해서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과정까지 그 역할들을 다 우리 동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하나의 우리 동포가 기여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과거에 우리 재외동포들은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 또는 독립운동에 자금을 모으기도 했고, 그 다음에 IMF 때는 달러를 모아서 본국을 지원하고, 우리 나라가 가난해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하나 설치하지 못했을 때는 직접 동포들이 기부금을 만들어서 대사관을 매입하고 대사관을 설치해주고 총영사관을 설치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류의 전파자, K식품, K컬처, K팝 이것의 전파자 최일선에서 전파하고 계시고, 경제 영토의 개척자, 수출 시장의 개척자 이렇게 해서 역할을 쭉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두 가지의 우리 재외동포의 임무가 더해집니다. 역할이 더해집니다. 뭘까요? 하나는 우리 동포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켜서 만들어내야 할 공공외교 역량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공외교 하면은 그냥 김치의 날, 한복의 날 이거 만들고 그 K컬처 행사하고 이걸 공공외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외교의 핵심은 그 현지 국가의 전반의 여론과 그 현지 국가의 국민들을 움직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동포사회의 권리, 제도, 때로는 모국이 필요로 하는 법안, 제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 간의 외교에 의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는 아직까지는, 과거에는 정부 대 정부만 하는 것을 다 외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내정 간섭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정부 대 정부 관계에서는 얘기를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지 국가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의 시민권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어디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재단입니다. 그 유대인 재단은 미국 사회를 움직입니다. 워싱턴의 권력을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부가 워싱턴 권력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안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 워싱턴의 권력을 움직이는 힘은 유대인 재단입니다. 그 유대인 재단이 얼마나 될까요? 미주의 서정일 회장님, 유대인 수가 한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만 미주에. 그런데 그 재단으로 가입해서 재단에 후원금을 내고 기부금을 만들어내는 이 수치는 이제 예전의 수치인데요.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한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6만 명. 그리고 그 유대인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공공외교위원회가 활동을 합니다. 유대인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정부에. 누군가가 유대인 혐오 발언을 하거나 누군가 유대인을 비하시키는 발언을 하면은 유대인 혐오 대책위원회가 그 유대인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가동을 합니다.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면은 그 언론에 대해서 항의하고 재판을 걸고 반드시 시정을 해내고 정정 보도를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누구도 쉽게 나서서 유대인을 비하시키거나 혐오하는 발언을 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러한 힘을 갖춰내는 것, 이게 유대인 중심의 유대인 재단, 그리고 유대인 재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위원회 에이펙이라고 얘기해요. 이 활동이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의 국익을 이를 통해서 워싱턴 정가에서 관철시켜냅니다. 이 정도의 공공외교의 역량, 정부 대 정부 간의 외교에서 할 수 없는 역량을 바로 동포사회가 조직화된 힘으로 공공외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들은 각 국마다 나라의 사정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된 시민권자들이 그 공공외교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 이걸 관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각각의 자기 지역구에, 가령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모여서 캘리포니아 출신의 연방 의원들 또는 주 의원들에게 정책 질의서도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자 문제에 대해서, 내지는 우리 입양 동포들의 시민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우리 한인 동포들이 권익에 이런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정치인들을 모여서 후원하고 동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공공외교 역량을 하나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는 우리 동포들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의 사례, 아일랜드, 아까 누가 잠깐 아일랜드 사례를 잠깐 들었는데,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내국인이 600만 정도가 되고 아일랜드 출신의 동포들이 해외에 7천만 명이 거주합니다. 영국에서 독립하고 나서 한동안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그 동포들에게 문을 다 엽니다. 입국하면은 복수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동포들이 자유스럽게 아일랜드를 재외 동포들이 드나들면서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아일랜드에 기업을 세우고 아일랜드에서 자유스럽게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 후로부터 아일랜드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가 됐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은 GDP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바로 그 재외동포들이 만들어낸 힘이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아일랜드를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요. 우리도 우리 한인 재외 동포들도 최근에 귀한 들어오시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정착 지원 시스템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 동포 정책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재외 동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감은 어느 정도 좀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목차 넘어갑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거 언제 다 얘기 다 하나? 아까 이제 쭉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포 역량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조직입니다. 조직.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최대의 힘은 조직된 동포의 힘입니다. 자, 우리 지역에 우리가 내가 거주하는 국가에 10,000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다 고립돼 있습니다.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100명이라도 제대로 조직돼서 100명이 함께 움직인다면 그게 바로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 지역사회의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조직된 흩어져 있는 10,000명 거의 힘을 못 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00만 명의 조직되어 있는 6만이 미국의 워싱턴 권력을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50만, 260만의 미주 동포들이 있습니다. 25,000명이 그 100분의 1이 제대로 조직이 돼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함께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힘은 대단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대체로 우리 재외동포 조직의 기본 조직은 한인회입니다. 물론 한상 조직도 있고 옥타, 평통, 뭐 다양한 형태의 뭐 여성단체, 직능단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조직은 한인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회가 참 단합이 잘 되고 화기애애하고 힘을 하나로 탁 모아서 가는 한인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한인회들을 가서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인회들에 가면은 한인 회장님은 계시는데 회원들은 없습니다.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잘 모릅니다. 회원은 누구입니까? 연락망도 없습니다. 회비를 냅니까? 아니죠. 전혀 이 한인의 조직 체계가 그다지 튼튼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단체는 회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한인회가 회원이냐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포 사회들이 특히 이제 이 거주 동포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의견이 다양해지고 그 다양해진 의견 속에서 한인회장 선거 한번 하면은 갈등과 분열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저 사람이 투표권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원이냐 아니냐, 이 정권에 따라서 이 정권을 해석하는데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분열의 시작입니다. 이게 분열의 시작.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분열과 갈등이 시작되면은
거기 갈등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맨날 싸우고, 그럼 다른 사람이 새로운 차세대 동포가 들어와서 아, 내가 한일의 활동을 하고 싶을까요?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들끼리 열심히 살아보소, 열심히 싸워보소,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그리고 아예 무관심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일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회원들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장님하고 몇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한 고수돈 멤버 정도 남아 있을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해 낼 것인가, 해결해 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상에 자기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르면은 생각이 모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당연히 다르죠. 개중에 무슨 정관을 해석하는 거나 뭘 하나 입장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가지고 분열이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악화됩니다. 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큰 틀에서 하나에, 우리는 멀리 타국 땅에 함께 나와서 고생하는 같은 동포입니다. 같은 핏줄입니다. 라는 큰 틀에서,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큰 틀에서 이 갈등들을 해소해, 차이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러한 갈등의 소지들을 잘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 한인의 정관들을 잘 좀 이렇게, 물론 첫 번째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같은 동포입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어렵게 고국을 떠나서 타양살이에 나와서 여기에서 자리 잡고 정착하고 여기에서 경제사회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의 핏줄입니다. 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가 중요하겠지만, 이게 점점 더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한인의 나름대로 룰들이 하나 잘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정관 또는 규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정관이나 규약이 그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걸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해석의 여지를 여러 개로 남기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해석하기 다르고 저 사람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싸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회원의 DB를 잘 구축해 놓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동포청도 재외동포 DB 구축 작업을 굉장히 중요한 큰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동포청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인회나 각각의 조직에, 우리 동포 그 지역의 한인회, 우리 한인 동포들의 DB를 잘 구축해 놓는 것.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회원 명부를 가지고 있는 데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없는 한인회들이 참 많습니다. DB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회장 딱 되시면 한인회장이 내 돈 내 가지고 대충 행사 이렇게 한번 하고 동포들 불러서 그렇게 하면은 그 중에서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회장님은 통큰 회장님, 야, 그래도 일찌감치 현지국가에 정착해서 돈 잘 버는 회장님으로서 동포 사회를 위해서 한턱 크게 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조직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모든, 아마 동창회도 가보신 분은 동창회비를 냅니다. 향후에 나가시면 향후회비를 냅니다. 모든 자율적인 단체의 기본은 회원 가입과 회비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단체도 회비를 안 내는 조직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달러라도 회비를 내는 습관들을 하나씩 분위기를 만져나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작은 회비를 이렇게 내고 우리 한인회에 기여하면서 내가 이 한인회의 주인이다, 내가 회원이지만은 이 한인회의 주인이다, 내가 우리 한인회가 우리 지역 전체 재외동포를 대변한다,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참여의식, 주인의식을 만들어내는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뉴욕 한인회에서 동포 DB 구축 사업을 지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각의 한인회들도 저는 이 동포 DB 구축을 어떻게 잘하고 회원들을 어떻게 잘 구축하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만들어내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우리 동포사회 한인회가 그런 대로 잘 굴러간다라고 얘기하는 데들은 그래도 단톡방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단톡방, 그렇죠? 그 단톡방에 가입돼 있으면 회원, 가입 안 돼 있으면 회원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하게 되면 저 사람이 투표권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소에 전혀 한인회에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투표하겠다고 나와서 하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이제 분란의 시작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인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는 제가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쪽에 우리 한인회를 비롯한 재외동포 단체들이 우리의 거기 일시적인 우리 여행자들, 우리 동포들을 옆에 나라로 어떻게 피신시켰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동포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믿는 게 누가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동포들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가장 기댈 때 우리 한인회, 우리 동포 단체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데서부터 내가 그래도 한인회에 가입하고 회비라도 작지만은 내고 내가 그 한인회의 주인으로서 우리 동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조직 역량이 갖춰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한인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면은 저는 한인회가 한인회장에 경선을 나왔습니다. 양보를 안 합니다. 가능하면 뭐 한인회장 월급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서 정말 봉사하는 자리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저분한테 봉사의 기회를 먼저 주고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 한인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화합시켜 나간다면, 아니면 경선을 치르더라도 깔끔하게 승복하고 이번에는 당신이 이겼으니까 당신이 하고 그 다음번엔 또 내가 또 더 봉사활동하고 우리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음번에 또 나도 나설 수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한인회의 동포들 중에서 또 관심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 한상,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한상 단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인 상공회의소 뭐 이런 형태로 따로 있긴 한데 한상위원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공공외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내가 공공외교위원회 우리 한인회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는 회원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노력하면 됩니다. 여성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 청년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한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상부상조위원회, 뭐 심지어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 같은 데는 자율방범위원회, 자율방범대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서 함께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인 사회를 지켜내는 역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굳이 자리 가지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그 한인의 조직들이 역할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움직인다면 한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포의 역량은 우리 조직된 동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신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오는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로서의 제가 이제 한 가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거기에 회원들이 많을수록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등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갈등을 누군가가 슬기롭게 잘 해소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륙별 우리 연합회 회장님들이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륙별 연합회에 갈등 조정위원회 내지는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임기구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한인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정부기구나 제외 공간이 나서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가끔 가다가 정부에서 이거 좀 해주시면 제외 공간에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기구에 민간단체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 공간도 가능하면 동포사회가 갈등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은 개입을 안 하려고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이런 대륙별 연합회 형태에서 갈등 조정기구, 이런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요, 우리 이런 임의 조정기구, 갈등 조정기구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선진국의 특징은 법적인 정부기구로서의 갈등 조정기구도 있지만은 민간단체의 갈등 조정기구, 소위 말하는 임의 조정기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층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노사간에 조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도 대륙별 연합회에 이걸 설치하고 만약에 이 멤버들은 누구로 하냐? 우리 전직 우리 한인회 회장님들, 원로위원들께서 한인회의 중심을 잡아주고 또 갈등이 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시도하는 힘,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겠다. 제가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가 보다. 역할이고요. 아니 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예? 지나고 있어요? 아유, 마무리해야 되겠네. 제가 우리나라에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일종의 갈등 조정기구를 처음으로 지역에서 법적인 기구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노사정위원회, 지역 노사정위원회라고. 저때 당시에 저희 이제 우리 부천에 살아있는데요. 부천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노사 갈등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의 이 중소기업들에서 노사 갈등이 분쟁이 일어나면은 기업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떠나거나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거나 그렇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걸 좀 조종하는 기구를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게 이 지역 노사정위원회입니다. 만들어서 쟁의조정 신청이 들어가는 이제 분쟁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직접 여기에 조정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미 조정위원들이 노사정이 같이 구성이 됩니다. 때로는 노사가 같이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노사 양측을 다 만납니다. 원래 그 당사자끼리는 얘기가 참 안 되고 뒤에다 뭔가를 하나 깔고 뭔가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도 솔직하게 여기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물어보면 진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진심 어리게 접근하는 것. 그래서 그 당사자의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아니라 나는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더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저 사람의 저 갈등의 속내에는 실제 의도가 어떤 게 있을까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갈등 관리학이라고 요새는 이제 나와서 하나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쟁을 조정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저것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분쟁이 80%가 노사분규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제 역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시기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노사 갈등 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면서 노사분규가 80% 줄었다. 이래가지고 그때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 사례 발표도 하고 각각의 모든 지방들에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부천에 와서 부천의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갔었습니다. 저게 이제 그런 역할들이에요. 저는 괜히 그냥 갔다가 아주 떴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고 훈장을 받기도 하고, 나중에 청와대에 우리 노사장이 완전히 노사장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됐던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고 나서도 부안 방패장 사건, 새만금 방조제 건, 많이 국책사업 갈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집단적인 갈등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예? 거기에 원래 제 사회조정 비서관으로서의 주의 임무였고, 그걸 실질적으로 그걸 풀어내는데 거의 1년이 안 돼서 거의 대부분의 국책사업 관련된 갈등들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 자랑 좀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정관의 체계화. 아마 우리 동포청에서 일종의 좀 권고하는 표준 정관안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혹시 아마 한인회에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걸 참조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관들이나 규약들을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는 것, 그 다음에 한인회의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한인회 가면은 한인 회장님이 있으면은 자기랑 아주 친한 사람, 아주 친한 친척을 감사로 앉힙니다. 그러면은 회원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감출 게 있나? 왜 자기랑 친한 사람을 감사로 앉히지? 감사는 의결기구가 의결을 하면 집행기구가 집행을 하고 감사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장하고 아주 친한 사람 갖다 감사로 딱 앉혀놓는 순간에 회원들의 보이지 않는 불신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러한 조직 운영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맞도록 각각의 기구들이 역할을 하도록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한인회 운영에서 한인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 각각의 한인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조정들을 때로는 대륙별 연합회에 있는 그런 조정기구가 나서서 조정들을 하고, 만약에 대륙별 연합회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 같으면은 우리 세한총련 또는 세계 한인 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좀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그런 조정기구를 만들고 조정기구가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지. 그 현지 국가에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게 뭡니까? 그 나라, 그 다른 나라, 그 나라의 그 현지 국민들이나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자기들끼리 말이야. 싸우고 맨날 고소하고 고발하고 손배 청구하고 철천지 왼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분정 조정 시스템도 한번 잘 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추가로 단톡방과 같은 우리 여러 가지 디지털, 아까 얘기했던 동포 DB 구축, 디지털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 한인을 잘 육성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청도 이렇게 우리 재외동포 사회가, 우리 동포 단체들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특히 이런 문제들도 함께 신경을 써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있었으면은 최근에 아마 우리 동포 현황 관련된 뭐 민원 접수한 것, 그다음에 지금 정책 관련 진행되는 상황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분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우리 동포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동포의 역량 조직된 동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우리 애써 주신 우리 청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